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밤하늘의 높이 솟은 건물의 불빛이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 김지호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내일의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평온한 저녁을 깨뜨렸다. 김 선생님,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6주 임산부가 심한 복통으로 내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호는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임산부였다. 박수진, 32세. 그녀의 차트를 확인한 지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즉시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해주세요.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수술실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기의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호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뭔가 이상했다. 신생아 남자아이의 배는 마치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의 복부에는 분명 이물질이 있었다. 즉시 소아외과에 연락해주세요. 이건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섭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이민우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아기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렇게 태어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민우가 아기의 복부를 열었을 때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기의 복부 안에는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였다. 미발달된 쌍둥이였다. 태아증, 피터스인 피토, 의학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었다. 이민우는 침착하게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병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이 특별한 아기,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태아증이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민우 의사는 부부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네,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수정란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게 되는 경우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200건 미만의 사례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부부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기적이라는 뜻의 기훈으로 정했다. 준호야, 우리 기훈이가 이렇게 태어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기훈이를 지키는 천사가 될 거야. 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기훈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병원 내부에서, 그 다음에는 의학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까지. 기적의 아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이 희귀한 의학적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잔인한 소문과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듣기로는 그런 아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아니,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은 준호와 수진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편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었다. 국내의 의료 연구팀들이 접촉해왔고 심지어 몇몇 의문스러운 단체들도 그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했다. 저희는 당신의 아이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준호는 이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우리 아이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에도 그들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언론의 관심,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계속되는 의료검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다. 특히 수진에게는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내 탓인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훈이가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기훈이는 6개월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옹알이를 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정기검진 결과 의사들은 기훈이의 체내에 아직도 미세한 이상 조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조직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로 했고 같은 경험을 한다른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희귀 질환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준호와 수진은 중국에 사는 한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딸 역시 태아증으로 태어났지만 현재 8살이 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은 학교에서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분명 잘 자랄 거예요. 이 메시지는 준호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훈이가 1살이 되던 날 그들의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기자 박민석입니다. 기훈이의 근황에 대해 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기훈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부분의 태아증 생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존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기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한 과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기훈이의 주치의인 이민우를 찾아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지는 않아요. 기훈이의 경우 잔존 조직이 매우 미미하고 활성화된 징후가 없어 현재로서는 큰 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우는 부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이 물었다. 이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최근 기훈이의 혈액 검사에서 약간 특이한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기훈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추가 검사 결과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에서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기훈이를 입원시켰다. 병원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수진에게 악몽 같은 경험이었다. 첫 출산 때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기훈이를 위해서. 입원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훈이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더니 그의 복부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이민우가 달려왔다. 이건 전에 본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의사들은 즉시 여러 검사를 시작했지만 그 빛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이론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 사라진 후 기훈이의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잔존 조직의 활동도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체내에서 스스로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이민우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의학계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논문과 연구 제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준호와 수진에게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훈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 퇴원 후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시골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자연 속에서 멀리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 기훈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이곳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보금자리였다. 이웃들은 그들의 사연을 모르는 채 새로 이사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기훈이는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3살이 된 그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자연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식물을 만지면 꽃이 더 활짝 피어났고 다친 작은 동물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곤 했다. 저것 좀 봐. 기훈이가 어제 만졌던 시든 꽃이 다시 피었어. 수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이 특별한 아이인 건 확실한가 봐. 그들은 이런 작은 기적들을 특별하게 여기면서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기훈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마을 축제날 기훈이는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목격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아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 아프면 그 집에 가보라던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리고 점차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준호와 수진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기훈이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기훈이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의 선택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졌고 기훈이는 그 무게를 어린 나이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엄마, 내가 이상한 아이야. 어느 날 밤 기훈이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아니야, 기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지만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녀의 말은 기훈이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다. 기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독감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급증했다.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가구에서 병자가 나왔고 특히 마을 보건소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준호와 수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기훈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훈이에게 물었다.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부모는 아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되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만 만나기로 제안했고 기훈이가 피곤해하면 즉시 중단했다. 또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전시품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돕는 것이며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훈이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기훈이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종종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때로는 그도 아파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걱정이 커졌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보건소의 의사 한유진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훈이가 가진 것이 실제로 치유 능력이라면 그것을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와 수지는 망설였다. 그들은 과거에도 연구를 빌미로 한 접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훈이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진심 어린 접근 방식과 마을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조심스럽게 협력하기로 했다. 단, 기훈이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는 여기 마을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한유진은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훈이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와 에너지 변화를 측정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잔존 조직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만질 때 그 조직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치유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죠. 이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기훈이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그 능력이 그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유진은 더 나아가 이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기훈이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한유진은 거의 매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는 기훈이와도 친해졌고 그에게 의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사람들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기훈이가 물었다. 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방법이야. 아픔은 때로는 필요한 신호란다. 기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가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 질문은 한유진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깊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다치면 안 되겠지. 균형이 중요한 거야.
기훈이는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보건소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의 손자가 고열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절망에 빠진 이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기훈이를 찾아왔다.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준호와 수지는 고민했다. 기훈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도운 후 지쳐 있었고 그들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고민하는 동안 기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저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훈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한유진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그들이 이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방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의료진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다. 기훈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순간 방 안이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1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훈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아졌다. 기훈아, 수진이 놀라서 아들을 안았다. 한유진이 즉시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기훈이는 병원에서 이틀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극도의 에너지 소진이라고 진단했지만 사실 그들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훈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유진도 매일 병원을 찾아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훈이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이 또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기훈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그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한유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세 번째 날 아침, 기훈이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제가 도와준 아이는 괜찮아요. 였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기훈아. 그 아이는 내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됐어. 기훈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안에 있는 누군가. 준호와 수지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훈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리고 저에게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한유진은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조직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식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훈아,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니?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기훈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력에 경이로움을 표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준호와 수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그의 능력 사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 마을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다. 독감으로 고통받던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훈이가 마지막으로 치유했던 이장의 손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 후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차례로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 현상을 연쇄치유라고 명명했다.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가 첫 번째 환자에게 전달된 후 그 환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화된 형태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기훈이의 능력이 일종의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기훈이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특별 취급받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평범한 아이로서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교육과 성장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기훈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기훈이는 처음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저 새로운 친구로 대했다. 이것은 기훈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아이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아이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느낌이 좋았다. 시간은 흘러 기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특히 과학과 미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창의적인 생각과 세심한 관찰력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특별한 능력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기훈이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한 친구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피를 흘리는 친구를 본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만졌다. 순간 그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친구의 상처는 눈앞에서 아물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기훈이가 마법을 부렸어. 아니야, 그건 초능력이야. 내가 봤어. 진짜로 상처가 사라졌다고. 이 소문은 곧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걱정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항의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기훈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준호와 수진은 학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네, 우리 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대우받길 원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로서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훈이의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기훈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기훈이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을 신기해하면서도 그를 슈퍼히어로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기훈이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했다.
제 능력은 좋은 일에만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저도 아파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고,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평범한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기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한유진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기훈이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특별한 단백질과 에너지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몇몇 질병에 대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유진의 논문은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논문에는 기훈이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유진은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단지 희귀한 의학적 사례로만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기훈이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억하는 일부 언론인들은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호와 수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의 능력이 의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기훈이 자신도 이 결정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한유진의 도움으로 그들은 기훈이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그의 특별한 능력과 그것이 의학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기적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고 기훈이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저도 제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때로는 무서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훈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높아졌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기훈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그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그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기훈이는 평범한 10대로서의 삶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과학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의학과 생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나갔다.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기훈이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는 한유진의 지도 아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기훈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와 마주했다. 내가 기훈이구나, 그 존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안에 있는 쌍둥이인가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나는 내 일부이자 동시에 별개의 존재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었어. 왜 당신은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그건 우연이자 필연이야. 우리는 함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느끼는 그 치유의 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기훈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한. 기훈이는 이 꿈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이 경험을 부모님과 한유진에게 이야기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유진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조직이 어떤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훈이의 경우는 모든 것이 특별하니까요. 이 발견은 기훈이와 그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체내에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기훈이는 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 존재와 소통하며 치유의 힘을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훈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치료법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유진은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훈아, 내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치료법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기훈이는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담과 위험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그의 체내에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너는 결정해야 해, 기훈아.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힘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기훈이는 꿈에서 깨어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유진과 함께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에너지와 그것이 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한유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면역 체계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연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몇 주 후 한유진은 기훈이의 세포에서 추출한 특수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실험실 테스트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보건당국은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치료법의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기훈이의 세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존재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기훈이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 깊이 교감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어느 밤 기훈이는 명상을 통해 그 존재와 소통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존재의 답변은 놀라웠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치유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같은 능력을 깨울 수 있어. 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와 한유진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를 촉매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방법은 획기적이었다. 소량의 기훈이의 세포만으로도 대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단순히 현재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한유진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치료제는 미라클 K라는 이름으로 긴급 승인되었고
생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장 심각한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었지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미라클 K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치료법을 21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칭하며 전 세계적인 배포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은 갑자기 의학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한유진의 연구팀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미라클 K의 성공으로 인해 기윤이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언론은 이 혁신적인 치료법의 배후에 있는 특별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신원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금씩 기윤이의 이야기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중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미라클 K의 특허와 생산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한유진의 연구팀과 기윤이 가족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이 치료법을 전 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이 제안은 기윤이 가족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미라클 K가 상업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치료법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기윤이는 이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강해졌다. 저는 이 치료법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길 원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미라클 K의 특허는 비영리 국제기구에 기부되었고 이 기구는 치료법을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윤이 가족의 선택을 칭송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윤이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이윤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기윤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더 많은 치유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기윤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미라클 K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들은 기윤이의 진정한 인격과 능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대에서 기윤이는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특히 면역학과 유전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의 독특한 관점은 종종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윤 학생은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질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한 교수가 말했다. 대학 2학년 때 기윤이는 의과대학 내에 작은 연구그룹을 결성했다. 이 그룹은 미라클 K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였다. 기윤이는 자신의 치유 능력이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는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윤이와 그의 팀은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한편 기윤이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밤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우리의 연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그 존재가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놀라울 거야. 기훈이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구급대가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다. 기훈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고 특히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기훈이는 쓰러진 학생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순간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30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쓰러진 학생이 천천히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학생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학생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셈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라클 K의 소년, 캠퍼스에서 극적인 구조, 기적의 치유사, 그의 놀라운 능력을 공개하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기훈이와 그의 가족은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기훈이는 이제 성인이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신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저는 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제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능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기훈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함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한 젊은이로 받아들여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 기훈이는 한유진과 함께 통합치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동시에 다른 희귀의학 사례들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미라클 K의 성공을 바탕으로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와의 관계였다. 연구 결과 이 공생체는 단순한 미발달 쌍둥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훈이의 신체와 완전히 통합되어 일종의 공동의식을 형성한 특별한 존재임이 밝혀졌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에너지가 수혜자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공생관계를 일시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유 능력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훈이의 공생체는 일종의 천연 나노봇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고 세포 수준에서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한유진이 학술 컨퍼런스에서 설명했다. 이 발견은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체 공생의 원리를 응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훈이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치유자로서의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와 의학적 발견을 공유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의학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연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공생체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윤이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성공과 칭송 속에서도 기윤이는 여전히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자신이 태어났던 병원을 방문하여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윤이가 40세가 되던 해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치료법 중 하나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이 치료법은 기윤이의 공생체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퇴행성 뇌질환에 혁명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되던 날, 기윤이는 부모님과 한유진과 함께 스톡홀름의 호텔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김기윤 박사와 그의 연구팀에게 수여됩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생체공생치료법은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기윤이는 감격에 찬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윤이가 물었다.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망이었단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덧붙였다.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 그것이 내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치유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었어. 그리고 그 눈으로 내가 만든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구나. 한유진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병원에서 내 복부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기윤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 존재가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할 거야.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기윤이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과 그것이 가져온 모든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로는 그 안에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기윤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벨상 수상 이후 기윤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글로벌 치유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의 연구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치유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특권 측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니셔티브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았고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전 세계 곳곳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최신 치료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기훈이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어디까지가 기훈이고 어디부터가 공생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공생관계가 되었어. 공생체가 말했다.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각자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어냈어. 기훈이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와 공생체의 관계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이것은 그의 연구와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어느 날 기훈이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명상을 하던 중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있어. 기훈이가 한유진에게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는 마인드바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의학계에서 일부 저항에 부딪혔지만 점차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특히 만성 질환자들과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기훈이의 70번째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도 존경받게 되었다. 김기훈 박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말했다. 기훈이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치유해왔지만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연의 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준비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공생체였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야 해. 기훈이가 공생체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 걱정하지 마. 공생체가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기훈이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저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그 작은 존재는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저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내면의 선물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기훈이는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애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훈이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그의 사망 직후 그가 생전에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도 제한적이지만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기훈 효과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공생체가 그의 죽음 직전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기훈 박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감동적인 추모사에서 말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치유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기훈이의 사후, 기훈 효과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그의 사명을 이어갔다.
그들은 기윤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며 그의 철학과 치유 방법을 계속해서 전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기윤이가 어린 시절 구했던 이장의 손자였다. 이제 중년이 된 그는 기윤이의 연구소를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의 치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 김기윤 박사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지식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기윤이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그의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치유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이날 서로를 돕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은 행사는 점차 성장하여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기윤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의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그의 철학은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김기윤의 가장 큰 유산은 치유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기윤이 탄생 200주년 기념식에서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기윤이와 그의 공생체는 여전히 함께하며 인류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며 우리 안에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인류 전체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의사들의 경악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공포는 사랑으로 그리고 불확실함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모했다. 기윤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것들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 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기윤이의 유명한 말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일 수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재능일 수도, 혹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그것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윤이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는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 것이다. 평화로운 경상북도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해금리는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곤 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김은지는 그 어떤 진달래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은지가 5살 되던 해 부모님은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고 은지는 혼자 남겨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 노인들이 모여 의논했다. 친척이 없나? 누군가 물었다. 외숙모 한 명 있지만 그 여자는 마음이 차갑고 욕심이 많아. 이 아이를 맡기면 고생만 할 거야.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은지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 한 집에서 일주일, 다른 집에서 열흘, 또 다른 집에서 며칠. 그렇게 은지는 마을 전체가 키우는 아이가 되었다. 우리 마을에 꽃이 자라고 있구나. 마을 할머니들은 은지를 그렇게 불렀다. 은지는 차갑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을 간직했다. 특별히 자기 집이 없어도, 특별히 자기 가족이 없어도 그녀는 마을 전체를 가족이라 여기며 자랐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을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손길은 어느 집에서나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은지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외숙모 장미숙은 은지의 어머니와 언니 사이였으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장미숙은 은지의 어머니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모두 독차지했다고 생각했고 그 원망을 은지에게 돌렸다. 마을에 가끔 찾아올 때마다 은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넌 부모도 없는 거지야. 내가 데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 장미숙은 은지가 10살 되던 해에 그렇게 말했다. 은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외숙모의 마음도 얻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은지는 20살이 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을 넘어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씨에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고 아픈 이들을 위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맸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어주며 꿈을 심어주었다. 우리 은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은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은 부모를 일찍 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바람이었다. 그해 여름, 해금리에 도시에서 온 남자가 나타났다.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박지훈이었다. 그는 해금리 인근의 리조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살펴보러 온 것이었다. 멋진 양복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저 젊은이 대단한 사업가라던데. 서울에서 큰 회사 운영한다고 하더라.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다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은지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마을 일이 더 중요했고 도시에서 온 부유한 남자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마을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서둘러 약초를 가방에 넣고 내려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길이 미끄러웠다. 한 발을 헛디딘 은지는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다. 아야! 은지는 발목을 잡고 신음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걸어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때였다. 우산을 든 한 남자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은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 온 박지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녀를 부축해 마을로 내려왔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혼자 산에 있는 걸 보고 걱정됐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은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지훈은 단순히 외모가 멋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주 은지를 찾아왔다. 그는 마을 일에 관심을 보이며 은지와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녀의 약초 캐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은지는 조금씩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도시에서 왔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았다. 서울은 어떤가요? 은지는 호기심에 물었다. 복잡하고 바빠요. 하지만 기회의 도시이기도 해요. 은지 씨라면 서울에서도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은지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한 번도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려주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여겨보았다. 은지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저렇게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이 우리 은지를 데려간다면 걱정이 없겠어.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도시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다. 은지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은지와 지훈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한 달 후 지훈은 은지에게 청혼했다. 작은 마을 광장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김은지 씨, 저와 함께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따뜻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몇몇 노인들의 눈빛은 걱정스러웠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들은 알고
서울로 올라온 은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다. 지우는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은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꿈 같았다. 결혼식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은지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입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슬픔이 있었다. 결혼식에는 해금리의 몇몇 주민들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의 하객은 지훈의 지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은지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 저 시골 처녀가 어떻게 박지훈을 차지했지? 아마 예쁜 얼굴로 꼬셨겠지. 오래 가겠어. 지훈이 금방 질릴 거야. 시골 냄새가 나는데.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지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은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으니까.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은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전용 가이드를 고용해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은지를 안내했다. 그것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행복해요. 유럽의 마지막 밤, 지훈이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은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 은지는 이해했다. 그는 바쁜 사업가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은지가 해금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면 짜증을 내거나 그녀의 말투나 행동을 비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골 말투로 말하면 창피해. 좀 도시적으로 바꿔봐. 옷차림 좀 신경 써. 내 아내가 촌스럽게 다니면 내 체면이 깎여. 은지는 최대한 지훈의 요구에 맞추려 노력했다.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혼자서 연습했고 드라마를 보며 도시 여자들의 행동을 배우려 했다. 옷도 지훈이 골라주는 비싼 명품으로 바꿨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결혼 6개월째 은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내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고. 아이는 나중에 가져.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생겼는데요. 없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야. 내 말 알아들었지?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지훈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지훈의 강요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은지는 홀로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꿈은 조금씩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다. 그는 은지를 아내라기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대했다. 청소, 요리, 빨래, 모든 집안일은 은지의 몫이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훈은 거칠게 화를 냈다. 이렇게 밖에 못해? 시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았나? 돈 주고 사람 쓸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어. 은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지훈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깨끗한 집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지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1년 후 은지는 또 한 번 임신했다. 이번에도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다시 한번 은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은지는 이번에는 저항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예요.
그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은지에게 손을 들었다. 강한 힘으로 밀쳐진 은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출혈이 시작됐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잃었다. 내 말은 명령이야, 은지야. 잊지 마, 지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말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결혼 2년 차, 은지의 삶은 완전한 악몽이 되었다. 지훈은 이제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은지에게 차가운 말과 행동만 했다. 가끔 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지만 은지는 질문할 용기조차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은지를 불렀다. 내일부터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 거야. 은지는 의아했다. 누구인데요? 내 비서 서유진이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은지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유진이는 내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집안일이나 계속하면 돼.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법적으로만 그렇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그런 감정은 없잖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지훈의 말은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다음 날, 서유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도시 여자였다. 은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유진은 은지를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박 사장님이 얘기 안 하셨나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될 거예요.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면 되니까 방해되지 않게 행동해요. 은지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녀는 해금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다. 은지는 이제 진정한 하녀가 되었다. 지훈과 유진은 은지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했고 은지에게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겼다. 심지어 유진의 개인 옷까지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또다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지훈과는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 몇 주 전 지훈이 오랜만에 은지에게 다가왔던 날. 그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은지를 유진이라고 부르며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지훈의 아이였지만 그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가진 아이였다. 그럼에도 은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번에도 지워.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번에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은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은지의 뺨을 때렸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날 밤 은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지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해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훈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다. 너 정말 멍청하구나.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꿈도 꾸지 마.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지훈은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너 같은 시골뜨기가 내 인생에 먹칠할 순 없어. 그리고 지훈은 방을 나가버렸다. 은지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집을 나가야 했다. 며칠 후 지훈이 은지를 거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은지야,
내가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우리 이혼하자. 은지는 놀랐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정말요? 응.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라도 하자. 예전처럼. 은지는 의심스러웠지만 지훈이 드디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지훈이 내민 커피를 받아 마셨다. 고마워요.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졌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군. 지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뭘? 넣었어요. 은지는 겨우 말했다. 강력한 수면제지. 이제 넌 영원히 잠들 거야. 은지야. 그리고 내 죽음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될 거야. 은지는 공포에 질렸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뱃속의 아이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은지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좁고 답답했다. 그녀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고 공간도 협소했다. 여기가 어디지?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약물의 영향으로 무거웠고 호흡도 힘들었다. 은지는 겨우 손을 들어 위를 더듬었다. 단단한 나무 덮개가 닿았다. 정말로 관 속이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의식이 흐려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었다. 한참 후 은지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말소리였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관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못했다. 은지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그것은 작은 성냥갑이었다. 이게 어떻게... 그제서야 은지는 기억해냈다. 그녀는 항상 주머니에 성냥을 가지고 다녔다. 해금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유용했기 때문이다. 은지는 희망의 빛을 본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꺼내 그었다. 작은 불빛이 관 안을 밝혔다. 그녀는 급히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좁은 목재관 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관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다는 것,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은지는 다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관 안쪽 천을 살짝 태웠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작은 틈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다. 작은 천 조각들이 불타면서 더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 해금리의 작은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은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닫힌 관 앞에 모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지가 자살했다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 사고래. 아파트 옥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박지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출장 중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지우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은지의 시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다친 관만 도착했을 뿐이었다. 지훈의 설명으로는 은지의 몸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례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한 노인이 물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은지도 고향에서 편히 쉬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지훈은 매끄럽게 대답했다. 그때 장례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장미숙, 은지의 외숙모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을에 나타났고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왜 나를 부른 거지? 장미숙은 싸늘하게 물었다. 지훈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모님, 은지가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장모님, 장미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그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시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꼭 오셔야 했어요. 장미숙은 마지못해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묻어났다.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애였어. 장미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 어미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장미숙은 오래전부터 은지에게 좋지 않게 대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뒤에서 장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장미숙은 관 앞에 서서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관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내가 없으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 틈새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점 연기가 짙어지자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꼈다. 저게 뭐지? 연기 아닌가? 관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공포와 혼란이 장례식장을 뒤덮었다. 그때 관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는 귀신이라며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달려가 관을 열려고 했다. 열어. 빨리 관을 열어. 마을 이장이 소리쳤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말리려 했다. 안 돼요. 그건 위생상 문제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관 뚜껑이 열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은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살려주세요. 은지는 다시 한번 말했다. 장례식장은 혼돈에 빠졌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외쳤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장미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녀가 관에 침을 뱉은 직후 은지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저주가 풀린 것 같다며 수근거렸다. 은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녀가 강력한 수면제를 투여받았으나 완전히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관 속의 작은 틈새로 공기가 들어와 그녀가 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살아 돌아온 신부, 관 속에서 구조된 여인. 언론은 이 놀라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경찰은 박지훈을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지가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의사는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김은지 씨, 검사 결과 임신 8주 차입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한 상태예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이는 이 모든 악몽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지훈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은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내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 그녀를 해치겠습니까? 경찰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지훈의 알리바이도 완벽했다.
그는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출장 기록을 제시했다. 물론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은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심지어 병원에까지 찾아와 그녀를 위협했다. 내가 이기진 못할 거야, 은지야. 내 편에 서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계속 저항하면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경찰은 24시간 경비를 세웠지만 은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을 찾아왔다. 임수철이라는 청년이었다. 김은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임수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관을 만든 사람입니다. 은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임수철은 목공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박지훈 씨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관을 빨리 만들라고, 그리고 완전히 밀봉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관이 완성된 후에 그가 찾아와서 화를 냈어요. 틈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때렸어요. 수철은 셔츠를 걷어 올려 멍든 팔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신이 빨리 질식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부러 틈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수철은 작은 성냥갑을 꺼냈다. 이걸 관 안에 몰래 넣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이 낯선 청년의 양심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수철의 증언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경찰은 지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지훈이 구입한 수면제 기록, 관을 급하게 주문한 통화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훈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서유진과의 대화 내용. 지훈, 곧 끝날 거야. 은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유진,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증거가 쌓이자 서유진은 결국 지훈을 배신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지훈은 살인 미수, 상해,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박지훈, 법원은 당신에게 살인 미수죄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은지는 그 순간 모든 무게가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이제 그녀와 아이는 안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지는 지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작은 보상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서유진은 지훈의 재산이 모두 은지에게로 넘어가자 곧 사라졌다. 그녀의 사랑은 결국 돈과 권력을 향한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은지는 해금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제 7개월 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은지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렴. 은지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어느 봄날, 은지는 임수철이 해금리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은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날 이후 수철은 종종 해금리를 찾아왔다. 그는 은지의 집수리를 도와주거나 마을 일을 함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우정이 싹텄다. 그리고 그해 가을, 은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수철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자주 찾아왔다. 그는 희망에게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은지가 일할 때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다. 그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에 은지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은지 씨,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수철이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금리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사를 가서 당신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마을의 꽃이라고 불리던. 은지는 놀랐다. 정말요?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박지훈이 관을 급하게 주문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그녀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철까지. 시간이 흘러 희망이 3살이 되었을 때 은지와 수철은 결혼했다. 그것은 화려한 서울의 호텔이 아닌 작은 해금리 마을 광장에서 열린 소박한 식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넘쳤다. 장미숙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은지가 살아 돌아온 후 그녀는 많은 것을 반성했다. 그녀는 조용히 은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외숙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은지와 수철, 그리고 희망은 함께 언덕 위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다. 은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슬픔과 고통,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은지는 수철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희망이도 없었을 거고요. 수철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3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은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